저는 35살이고 시어머니한테 제 아이를 뺏겨서 우울증 복용 중인 여자입니다.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간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제 결혼 생활이 항상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결혼 전부터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게 결혼 생활의 반이라며 조언했고, 인터넷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는 며느리들의 하소연이 가득했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많이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나도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컸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걱정은 금방 사라졌어요. 김명자 어머님은 60대 초반에 단정하고 우아한 분이셨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딸처럼 반겨주셨고 우리 지연이라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죠. 남편 현우의 말에 따르면 어머님은 제가 소개팅 사진을 보신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해요. 얼굴에서 선함이 보인다고 하셨대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어요. 주변에서는 예식장 선택이나 예단, 혼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렴. 우리 세대와는 다를 테니라며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양가 부모님의 첫 상견례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저희 부모님도 좋은 시댁을 만났구나라며 안심하셨죠.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받았다는 진주 귀걸이였죠.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의미로 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특별한 날에만 껴도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죠. 결혼 후 저희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33평형 아파트였는데 현우와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시부모님은 분당에 살고 계셔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어요. 가깝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서로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거리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매번 오실 때마다 손수 담근 김치, 된장찌개용 된장, 각종 밑반찬들을 가져오셨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총각김치는 정말 맛있어서 저도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주말에 함께 담그면서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죠. 집에 오시면 은근슬쩍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쉬세요라고 말려도 내가 움직여야 편하다며 빨래를 개시거나 설거지를 하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런 도움이 고마웠어요. 친정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림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는 방법부터 냉장고 정리법, 오래된 냄비를 새 것처럼 닦는 비법까지 그런 소소한 팁들이 신혼살림에 큰 도움이 됐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가르치듯 높은 자세가 아니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조언해 주셔서 부담이 없었죠. 남편 현우도 처음엔 시어머니와 제 관계가 좋은 것에 무척 기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척 아끼신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는 주말에 시어머니가 오시면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등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저는 그런 현우의 모습을 보면서 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배려해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명절 때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다며 불평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손님처럼 대접해야 한다며 오히려 저보고 쉬라고 하셨죠. 물론 저도 도울 건 도왔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참 고마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결혼 1주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셨는데 현우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결혼 1주년 축하해요라는 현수막과 함께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첫 1년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의 결혼 생활을 축하해 주셨고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살라고 조언해 주셨죠. 친정어머니가 멀리 계신 저에게 시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관심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결혼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많이 덜어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런 건 남의 이야기야라고 생각했어요. 매달 한 번씩은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시아버지도 무뚝뚝하지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장인어른이 손수 기른 채소와 과일을 한가득 싸주시곤 했죠. 우리 며느리가 건강해야 손주도 볼 수 있지라며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시간이었어요. 남편도 좋고 시부모님도 좋고 신혼집도 마음에 들고 주변 친구들은 제가 시집살이 복이 있다며 부러워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작은 균열이 어떻게 큰 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 민준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매일 전화해서 제 건강은 어떤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하셨고 주말마다 찾아오실 때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한가득 가져오셨어요. 미역이랑 다시마는 물론이고 철분 보충에 좋다는 소고기, 단백질 보충용 생선까지 냉장고가 항상 가득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시어머니는 산후조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도 함께하고 싶다고 하셔서 두 분이 같이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양가 어머니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네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각자 다른 육아 방식을 고수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서 달래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아기가 울어도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수유 방식도 달랐어요. 친정엄마는 모유 수유를 전적으로 지지했지만 시어머니는 분유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배냇저고리 입히는 방법부터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가는 방법까지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달랐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내가 새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더 잘 안다며 친정엄마의 방식을 교정하려 했고 친정엄마는 눈치껏 한 발 물러서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따랐어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점점 제 의견은 무시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민준이가 모유만으로도 잘 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 않고 계속 분유를 먹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최신 육아 정보를 말씀드려도 요즘 젊은 부모들은 책만 보고 애를 키운다며 일축하셨죠. 친정엄마는 산후 일주일만 머무르다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이가 아직 미숙하니 내가 좀 더 도와줘야겠다며 한 달 넘게 저희 집에 계셨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산후 몸도 안 좋고 아기 돌보는 법도 서툴러서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 게 든든했으니까요.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 집인데 손님 대접하듯 매일 시어머니 식사 챙기랴, 집안 정리하랴 오히려 더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민준이를 돌보는 방식도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밤에는 민준이가 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서 달래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로서 무능력하게 느껴졌어요. 수유 시간에도 젖이 부족한 것 같으니 분유를 더 먹여라라는 말에 자꾸 상처받았고요. 남편 현우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도와주시는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만 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힘들게 며느리를 도와주시는 것밖에 안 보였던 거죠. 결국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셨던 한 달은
제게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출산의 기쁨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돌볼 수 있었고 조금씩 엄마로서의 자신감도 찾아갔죠.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와의 관계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버린 후였어요. 민준이가 돌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이제 애도 컸으니 둘째를 가져야지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현우도 같은 생각이었고 저도 형제가 있는 가정을 원했기에 둘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3살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너무 날씬해서 그래. 살 좀 쪄야 아이가 들어앉지라며 제 체형을 지적하셨고 한약을 지어오시곤 했습니다. 결국 민준이가 4살이 되던 해에 둘째 서연이를 가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엔 내가 확실히 산후조리를 도와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낳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현우가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니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고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시댁에서의 산후조리는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서연이 출산 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제왕절개 수술 후라 몸도 아프고 움직이기도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병원 음식보다 좋은 산모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시고 상처 관리도 도와주셨어요. 민준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잘 적응했고 처음 일주일은 시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점점 더 자기 아이처럼 대하셨어요. 처음엔 저보고 산후회복에 신경 쓰라며 서연이를 봐주신다고 했는데 어느새 제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색한 상황이 됐어요. 서연이가 울면 제가 안아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셨어요. 기저귀 갈 때도 목욕시킬 때도 항상 시어머니가 먼저였고 저는 구경만 하게 됐죠. 모유 수유 시간에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나중에 먹여. 애가 지금 자려고 하니. 건드리지 마 같은 말로 저와 아이의 접촉을 최소화하셨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모유 수유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분유를 먹이자고 자꾸 주장하셨는데 이유가 자기가 먹이기 편하다는 거였어요. 제 모유 먹이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죠. 모유가 아이에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분유를 고집하시는 모습에 정말 속상했어요. 밤에도 서연이가 울면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셨고 제가 보겠다고 하면 넌 쉬어. 내가 할게라며 저를 자리로 돌려보내셨어요. 엄마로서 아이에게 다가갈 기회조차 빼앗긴 느낌이었죠. 한 번은 서연이가 울길래 안아보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애가 더 우니까 내가 안을게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마치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시댁에서 생활하다 보니 제 의견을 내기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법, 재우는 법, 심지어 어떤 옷을 입혀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제가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고 하면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그럴 때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더 힘들었던 건 남편 현우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 갈등 상황에서 항상 중립을 지키려 했는데 사실 그건 아무 도움도 안 됐어요. 엄마도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제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밤에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야. 산후 우울증 같은데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제 감정이 모두 호르몬 때문인 것처럼 치부하는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실제였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서연이와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아 불안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서운해 하실 거야 라며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이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무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인데도 내 맘대로 돌볼 수 없었고, 내 몸인데도 내 뜻대로 쉴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단호하게 제 입장을 말했어야 했는데, 산후 호르몬 변화와 체력 저하로 그럴 힘조차 없었어요.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제 역할이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준이도 저보다 할머니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었고, 서연이는 제가 안으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산후 우울감도 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그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라는 반응이었죠. 출산 3주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밤새 열이 나고 보챘어요. 저는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깟 감기 하나로 병원은 무슨 내가 민간요법으로 낫게 해줄게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모성의 직감으로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지만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무시하셨어요.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해 병원에 갔는데 서연이는 중이염과 폐렴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 건강이 우선인데 왜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아이 셋을 키워봤어.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애가 아프지도 않았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산후 약한 몸과 마음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말없이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를 데리고요. 남편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친정에서 2주를 보내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남편과도 매일 싸웠어요. 그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그러신 건데 라며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에게 당분간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전화 통화 정도로만 유지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는 예의상 그분을 맞이했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민준이는 할머니를 반가워했어요. 생일 파티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가실 때 실수로 핸드백을 놓고 가셨습니다. 다음 날 가져다 드리려고 핸드백을 정리하다가 안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열어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에 띈 제 이름이 있어 나도 모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내 잘못이 크다. 내 욕심 때문에 우리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그 아픔을 물려주게 되었을까? 내 손주들을 보고 싶다. 하지만 지연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 일기를 읽는 순간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였고 비슷한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내일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날 카페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실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오해,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내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어. 정말 미안하다, 지연아. 저도 제 몫의 사과를 했어요.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제 감정에만 빠져 있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머니의 손주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육아 방식을 존중해주기로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듣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고, 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예전처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시어머니는 격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경계를 배웠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고부 갈등이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패턴이었죠. 시어머니도 본인의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저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패턴을 깨지 못한다면 언젠가 제 며느리에게 같은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 저는 서연이가 3살, 민준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성장 중이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매일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는 상처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며 모든 며느리가 불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주세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사실 어느 쪽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두 사람을 모두 이해하고 때로는 아내의 편에 서고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내에게 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테니까요. 오늘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는 법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이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상처가 아닌 이해와 존중이 대물림되는 가족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